아가 밥 안 차리냐? 어머니, 이제 자기 밥 먹을 시간도 기억 못 하셔서 어떡해요? 11시에 배고프다고 하셔서 식사 차려드렸잖아요. 동서, 지금 오후 5시야. 점심을 일찍 드셨으니까 배가 일찍 고프실 수도 있지. 요즘은 그림도 안 그리고 하루 종일 거기 앉아 멍하니 있기만 하는데 무슨 놈의 배가 그렇게 자주 고프대요? 밥 차리는 사람 힘든 건 생각도 안 하나요? 동서, 말이 심하잖아. 아무리 편찮으셔도 어머님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럼 형님이 차려주시던가요? 벌써 이러는데 나중에 어쩌려고? 몰라. 나 못해요.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나가니까 사 먹이든 차려주든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어머님이 걱정되면 형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이참에 이 집에 들어오시는 건 어때요? 제가 몸이 약해서 아무래도 치매 간병은 힘들 것 같아 분가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무슨 종년도 아니고 내가 밥 차리는 기계냐고?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연은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안현숙 씨의 유년 시절은 조부모님과 함께한 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은 현숙 씨를 위해 타지로 나가 돈을 벌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에 어린 그녀는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준 것은 늘 다정하고 따뜻한 할머니와 엄격하면서도 인자한 할아버지였습니다. 두 분은 현숙 씨에게 부모 못지않은 사랑을 쏟아부었고 그녀 역시 조부모님을 세상에서 가장 큰 의지처로 삼았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소박하게 살며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지어 먹을 거리를 마련하곤 했습니다. 현숙 씨는 할머니가 가마솥에 끓이던 된장찌개 냄새를 떠올리면 언제나 어린 시절의 따뜻했던 순간들이 가슴에 떠오르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신망이 깊은 분이셨고 어린 현숙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현숙 씨는 부모의 부재를 거의 느끼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안정감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조부모님은 그녀에게 세상의 질서와 사람을 대하는 법, 서로 돕는 삶의 소중함을 몸소 가르쳐 주었고 현숙 씨는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현숙 씨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할머니가 점차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거나 때로는 그녀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지만 점차 할머니는 일상에서 작은 일들을 자주 잊어버렸고 이따금씩 엉뚱한 이야기와 기억을 되뇌며 혼란스러워하곤 했습니다. 할머니, 저 현숙이에요. 현숙이? 현숙이가 누구냐? 근데 우리 막내딸은 왜 안 오니? 그때마다 어린 현숙 씨는 혼란스러워했고 할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그녀는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그녀는 사랑하는 할머니가 서서히 자신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현숙 씨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현숙 씨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두 눈앞에서 잃어가는 것 같은 경험은 어린 그녀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할머니에 대한 연민과 애틋함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할머니의 병이 점차 심해지면서 평소 인자하던 할머니는 때때로 낯선 이처럼 차갑게 변하거나 이유 없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현숙 씨는 겁에 질리면서도 할머니가 마음속 깊이 아파하고 있음을 느꼈고 어떻게든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한순간이라도 편안함을 느끼도록 곁에서 조용히 손을 잡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현숙 씨는 할머니가 더 이상 기억 속에 없어진다 하더라도 자신만큼은 할머니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잊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하루하루 할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의 치매가 심해질수록 현숙 씨는 치매라는 병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함께 깊은 연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할머니의 기억이 모두 사라질까봐 걱정되었고, 할머니가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올까봐 두려웠습니다. 할머니가 정신이 막지 않을 때라도 혹시나 자신을 알아볼까, 혹은 기억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며 두 손을 꼭 잡고 기다리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현숙 씨를 본 할아버지와 부모님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다독였지만 할머니를 잃어가는 슬픔은 오직 현숙 씨만의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조부모님과 깊은 유대를 쌓으며 자란 현숙 씨는 할머니의 치매라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으면서 비로소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함께 노인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고향을 떠나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미술에 재능이 있던 그녀는 조부모님의 응원과 사랑 속에서 미술에 대한 꿈을 키웠고 결국 미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현숙 씨가 작은 시골 마을을 떠나 낯선 서울에서 홀로 공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 걱정이 앞섰지만 그녀의 꿈을 누구보다 지지하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현숙 씨 역시 조부모님의 기대와 믿음을 안고 미술을 통해 꿈을 펼쳐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미술에 대한 열정만으로 현실을 헤쳐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치열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현숙 씨는 미술에 대한 순수한 사랑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각자의 개성과 재능으로 가득 찬 미술학도들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의 작품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일 때마다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주변의 경쟁자들은 서로 앞서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고 현숙 씨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생활비와 학비 걱정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미술 재료 하나를 사는 것조차 만만치 않은 비용이었고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학업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밤늦게까지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짧게나마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비싼 도구와 물감, 캔버스가 그녀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졌고 그럴 때마다 미술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이 점점 힘겨워지는 듯했습니다. 특히 학과에서 실력 있는 동기들이 멋진 작품을 완성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자신이 과연 이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것인지 자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미술에 대한 사랑과 현실의 무게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미대에 진학하기 전에는 그저 미술이 좋아서 꿈을 키워왔지만 막상 미술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마주해야 할 한계와 현실의 벽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숙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술에 대한 열정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는 모든 고난이 더 깊고 단단한 작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경험이 될 것이라 믿고 버텨내야 할 이유를 하나씩 마음속에 새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갈등 끝에 그녀는 미대를 졸업하고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열심히 돈을 모아 33살에 입시미술 학원을 차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원 오픈 초기에 만난 동갑내기 남편과의 인연도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주 2회 정도 수업을 맡는 시간제 강사로 들어왔고 그녀가 혼자 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때면 시간제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처럼 솔선수범해서 도와주었습니다. 덕분에 두 사람은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현숙 씨, 커피 드시면서 하세요. 고마워요. 그런데 건식 씨, 퇴근 안 하셨어요? 분명히 현숙 씨가 서류 작업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왔죠. 어머,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직 정규직 강사 자리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솔선해서 도와주시겠다는데 제가 거절할 만큼 착한 사람은 못 돼서요. 대신 후딱 끝내고 같이 밥이나 먹어요. 제가 쏠게요. 역시 원장님은 통이 크시네요. 비싼 거 먹으려고 포석 갈지 마시고요. 이렇게 둘은 말도 잘 통하고 유머 코드도 잘 맞아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음을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의 어머니는 유명 화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남편은 어머니의 후광에 기대지 않고 자신만의 실력으로 성공하겠다는 의지로 작은 입시 학원에서 시간제 강사로 일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는 진취적인 자세로 임하는 사람은 언제나 빛이 난다는 것을 그녀는 남편을 통해 느꼈습니다. 남편은 강사로서의 실력은 물론 그녀 혼자서는 어렵던 경영까지 돕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화가로서의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서양화를 전공한 그녀와는 달리 남편은 어머니를 따라 동양화를 전공하여 각자의 전공 차이를 살려 시너지를 낼 수 있었고 남편의 실력을 믿고 찾아오는 학생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정규 강사로 남편을 채용하려고 해도 남편이 거절을 했습니다. 아직은 작품 활동에 매진하고 싶다며 정규 강사가 되면 수업 시간이 늘어나니 지금 이대로가 당분간은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남편에게도 유일한 단점이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만 귀엽게 보일 정도로 약간은 오글거리는 면이 있었습니다. 가끔은 그녀조차 감당이 어려울 때도 있었으니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했습니다. 아, 무슨 눈이 이렇게 많이 와? 치우기 힘든데 이게 진짜 난감하다니까? 내릴 때 치우면 또 쌓이고, 다 내리고 나서 치우려면 굳어서 힘들고, 애들 학원 들어오다가 미끄러지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그래요? 저는 눈 내리면 너무 좋던데요. 눈 좋아하시나 봐요. 하늘하늘 가벼우면서도 차가운 게 꼭 사람 마음 같잖아요. 진심을 나눴다고 생각하면 금세 또 풀풀 날아가 버리고 살갗에 닿기만 해도 너무 차갑고 시려서 놀라다가도 금세 내 체온에 동화되어 녹아내리는 게 어휴, 선생님. 미술 강사가 아니라 시인이 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낭만적인 해석도 좋지만 제발 눈 치워야 하는 저를 생각해 주세요. 인생은 현실이잖아요. 아니면 눈 좋아하시는 강 선생님이 치워주시면 되겠네요. 굳이 사람 손으로 치울 필요 있나요? 날이 따뜻해지면 눈도 녹을 텐데요. 아, 그러니까 그 전에 애들 들어오다 미끄러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치워야 된다니까요. 그럼 원장님이 봄이신가 보네요. 제 마음도 사르르 녹이는 따사로운 봄. 세상에, 내가 진짜 미치겠네. 갑니다, 가요. 오늘도 눈 치우는 건 제 몫이지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성격조차도 반대였습니다. 현실주의의 냉철한 성격을 가진 그녀와 달리 남편은 소위 말하는 낙엽에도 눈물 짓는 소녀 감성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수성이 매우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슬픈 영화를 보면 얼굴이 퉁퉁 붓도록 울고 사소한 일에도 의미를 부여해 시처럼 음미하곤 했습니다. 그런 오글거리는 면조차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였으니 그녀도 남편에게 단단히 콩깍지가 씌인 듯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만난 그녀와 남편은 남들이 다 한다는 다툼 한 번 없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연애를 이어가며 드디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둘 다 나이가 30대 후반이라 결혼을 생각해야만 하는 나이였고 서로에게는 이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사귀자고 한 적도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사랑을 키우며 결혼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결혼을 위해 남편의 집안 식구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께서 집으로 초대해 주셨고 솔직히 말해 남편이 어머니의 명성을 부담스러워하는지라 그녀는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오랜 팬이었습니다. 한때 미술의 길이 맞는지 방황하던 그녀를 다시 화가의 길로 이끌고 그 꿈을 공고히 다져준 것이 바로 그녀의 전시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다는 부담감보다 좋아하는 아이돌을 만나는 소녀처럼 우상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건식 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안현숙이라고 합니다. 아유, 귀청 떨어지겠네. 씩씩한 여장군을 신부감으로 데리고 왔구먼.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 강 화백님의 오랜 팬이라 존경하는 화백님을 뵐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들떠서 오바했나 봅니다. 현숙 씨 나한텐 그런 말 안 했잖아.
건식 씨가 어머니 이야기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니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어머니라니. 제가 너무 오버하나요? 나는 건식이가 어릴 때부터 웬만한 여자애들보다 눈물도 많고 애가 워낙 여려서 대체 저 기집애 같은 걸 누가 데려가나 했는데 아주 천생배필을 만났네. 아주 마음에 들어. 이 결혼 허락할게. 그녀의 예비 시어머니는 호탕하고 열린 분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여자가 배움의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시절에 악착같이 그림을 배워 지금의 자리에 오른 강인한 기계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지금 집안의 부를 이끌어낸 것도 강화백님의 능력과 재능 덕분이었고, 그녀는 예비 시어머니의 자서전까지 읽으며 더욱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자서전에는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 지금의 자리에 오른 여정과 동양화를 선택한 것과 남편을 선택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때? 그럼 온 김에 내 화실이랑 작품들 구경 좀 해볼래? 현숙 씨? 너무 좋죠? 아니, 이 자리 집안에 인사드리는 자리 아니었어? 왜 엄마 팬클럽 모임처럼 된 거야? 웅얼대지 말고 어린애는 두고 나랑 갑시다. 그래요, 어머니. 건식 씨는 어머니 작품 매일 보니까 여기서 편하게 커피 한 잔 드시고 있으라고요. 알았죠? 그렇게 그녀는 어머니의 배려 덕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평생 존경하던 화백님의 작업실을 직접 구경하며 미공개 작품까지 볼 수 있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화실 사진 찍어도 돼요? 개인적으로 소장한다는 거지? 아직 공개하면 안 돼. 아직 화실은 아무한테도 공개 안 했으니까. 그런 생각 못 했는데요. 그럼 팔면 돈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집안 곳곳에 걸린 어머니의 작품들을 보며 그녀는 그분의 인생과 역사를 견눈질로나마 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뒤로 다른 가족들 또한 차례로 소개받았는데 솔직히 말해 어머니에 비하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가정사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남편을 제외한 온 식구가 어머니의 경제력에 기대어 살아가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의 부와 명성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길을 개척해 나가며 꿈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에 반해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다른 가족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어머님께서 화가로 성공하신 이후 아버님께서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아 하신 거예요? 정말 멋지세요. 아유, 담당은 무슨. 사고나 안 치면 다행이었지. 에이, 엄마는 또 현숙 씨 듣는 데서 이상한 집안인 줄 알겠어요. 결혼해서 살아보면 모든 게 다 드러나는 법이었지만 그녀의 시동생과 동서가 될 사람은 시부모님을 모신다는 명목으로 집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직업도 없이 어머님의 능력에 기대어 백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자신만의 포기할 수 없는 꿈이나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있는 돈을 쓰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란 느낌을 그녀는 받았습니다. 그래도 시댁 식구들인데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 첫날부터 동서 될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에 대한 이미지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동서는 약간 속물적인 면이 있었는지 그녀를 보자마자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게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주버님은 어떻게 꼬셨어요? 철벽으로 유명했다던데. 그래도 뭐 저희 남편이 막내 아들이라 요즘엔 거의 우리 쪽으로 몰빵될 것 같지만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예비 형님에게 할 말도 아닌데다 건강히 살아계시는 어머님 앞에서 유산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꺼내는 모습이 너무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인상으로는 이 집안에서 정상적인 사람은 예비 남편과 어머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 되실 분과 예비 동서, 예비 시동생은 하루 종일 강화백님 곁에부터 신주단지 모시듯 일거수일투족을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마치 왕족을 모시는 시종들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달까요? 물론 어머님을 존경해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예비 동서의 말이 머릿속에 남아있던 그녀로서는
좋은 인상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그녀가 거실에 걸린 작품을 보며 눈을 떼지 못하자 어머님이 물었습니다. 저게 마음에 드니? 아, 전시회에서는 보지 못했던 작품인 것 같아서요. 색감이 너무 황홀하고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서 계속 보게 되네요. 그래? 그럼 가져가. 어차피 이 집에 걸어둬 봐야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 저렇게 먼지만 쌓일 뿐이야. 건식이가 집에 있을 때나 관리가 됐지. 나야 화실에만 있으니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이 녀석도 자기를 아껴주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좋지 않겠어? 작품을 하나하나 자식처럼 아끼는 어머님의 애정이 느껴졌고 그녀의 당당하고 고고하면서도 쿨하고 멋진 분위기에 그녀는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이 결혼 남편이 아니라 어머님 때문에라도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던 화백님의 며느리가 될 수 있다니 그녀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작품이면 손바닥만 한 것도 수백만 원씩 할 텐데. 예, 너 미수라는 애가 작품 보고 값어치부터 생각나? 그게 아니라 전 그저 이 집에 둬봐야 수백만 원이든 수천만 원이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란 말씀이신 줄 알고. 가져가. 내가 우리 아들 만나줘서 고맙다고 주는 선물이야. 강화백님의 작품이라면 못해도 500만 원부터 시작할 작품이었으니 그녀로서는 엄청난 선물이었습니다. 전시회에서도 공개된 적 없는 작품이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이었기에 어머님의 통 큰 배포가 더욱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남편은 더 따져볼 것도 없이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은 가끔 이 이야기를 하며 웃곤 했습니다. 엄마를 부러워해 본 적 없었는데 그때만큼은 질투가 나더라. 남편은 결혼 전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화실을 운영하며 살았고 시가에 다시 들어가 살기엔 식구들이 많아 복잡한 게 싫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도 쿨하게 거절하셨기에 그녀는 남편의 화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해 신혼살림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아니면 격주에 한 번이라도 시댁에 찾아가 어머님과 식사를 하고 티타임을 가지며 그녀의 일상에 숨을 돌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총명하고 멋지던 어머님이 조금씩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가, 내 휴대폰 못 봤니? 아까 화장실 들어가실 때 들고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랬나? 그녀가 화장실에 가보니 어머님의 휴대폰은 변기 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세면대나 욕조에 물을 하루 종일 틀어놓으시거나 방금 식사하시고 나서도 오늘 점심 메뉴가 무엇이었냐고 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작품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 오래 머물러도 일에 방해가 될까 일찍 돌려보내던 어머님이 거실에 멍하니 앉아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아니, 내가 언제 거실에 나와 있었지? 분명 아까 붓을 쥐고 있었는데 저희 오기로 한 거 잊으셨어요? 어제 왔다 가지 않았니? 아유, 뭘 또 와? 자꾸 매일 오지 마. 너도 일 바쁠 텐데 나도 한가한 사람 아니야. 자신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소녀처럼 눈을 반짝이던 어머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에 어머님이 작업실에 들어가신 틈을 타 다른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이 요즘 이상하신 것 같아요. 자꾸 깜빡하시고 멍하니 지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오늘도 붓을 불 근처에 두셔서 태울 뻔하셨어요. 그러나 식구들의 반응은 너무나 안일했습니다. 심지어 믿었던 남편마저도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원래 이 나이 되면 깜빡깜빡 하는 거야. 어머님이 늙어서 기능이 떨어지는 걸 병 걸린 사람 취급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겠냐며 시댁 식구들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올까 말까 하시잖아요. 매일 사는 저희가 이상하다고 못 느꼈는데 혼자 유난 떠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여보. 나도 잘 모르겠던데 당신이 너무 걱정이 많아서 그래. 엄마 걱정하는 건 좋지만 편하게 생각해. 다들 안전불감증이란 말도 모르시나 봐요.
사고가 왜 나고 암 같은 걸 늦게 발견해서 손 쓸 수 없는 건데요. 이런 건 좀 유난을 떨어야 하는 거잖아요. 당신도 실망이야. 다른 사람도 아닌 어머님 일을 그렇게 쉽게 넘기려 하다니. 그녀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어머님의 화실로 뛰어들어가 영문도 모르고 어리둥절해 하시는 어머님의 손을 이끌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의 증상을 설명드리고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가 끝나자 의사 선생님께서 매우 안 좋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치매 초기인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조기 발견이 안 되어 중기 직전까지 진행된 상태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이 멀게만 들려왔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림에 대한 열정이 넘치시는 어머님이 치매라니 충격을 받은 그녀는 말도 제대로 못한 채로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와 시댁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도 큰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못했지만 다른 가족들의 반응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누구보다 어머님을 걱정해야 할 사람들이 다른 것을 더 걱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쩌지? 치매 간병은 보통 일이 아니라던데 난 못해. 나한테 시킬 생각은 하지 마. 입주 간병인을 드리는 게 어떠냐? 전 싫어요. 아버님, 모르는 사람이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럼 내가 할 거야. 대책도 없이 다 싫다고만 하면 어떡해? 그녀와 남편을 제외한 가족들의 태도는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신 것에 대한 슬픔이나 걱정보다는 앞으로의 간병에 대한 부담과 귀찮음이 더 큰 것처럼 보였습니다. 딱 그날을 기점으로 어머님을 신주단지 모시듯 졸졸 따라다니던 시아버님과 시동생, 동서의 태도는 손바닥 뒤집듯 변했습니다. 어머님이 걱정된 그녀와 남편은 이틀 간격으로 전보다 더 자주 시댁에 찾아가 뵈었고 어머님께서 건강하실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식구들의 행동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가 시댁에 방문하는 날이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가 밥 안 차리냐? 어머니, 이제 자기 밥 먹을 시간도 기억 못 하셔서 어떡해요? 11시에 배고프다고 하셔서 식사 차려드렸잖아요. 동서, 지금 오후 5시야. 점심을 일찍 드셨으니까 배가 일찍 고프실 수도 있지. 요즘은 그림도 안 그리고 하루 종일 거기 앉아 멍하니 있기만 하는데 무슨 놈의 배가 그렇게 자주 고프대요? 밥 차리는 사람 힘든 건 생각도 안 하나요? 동서, 말이 심하잖아. 아무리 편찮으셔도 어머님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럼 형님이 차려주시던가요? 벌써 이러는데 나중에 어쩌려고? 몰라. 나 못해요.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나가니까 사 먹이든 차려주든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어머님이 걱정되면 형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이참에 이 집에 들어오시는 건 어때요? 제가 몸이 약해서 아무래도 치매 간병은 힘들 것 같아 분가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무슨 종년도 아니고 내가 밥 차리는 기계냐고? 여보, 그만하고 나와. 모임 늦겠어. 그때서야 밖이 소란스러워 깬 시아버지는 어슬렁어슬렁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에 어머님 모시고 외식이나 하러 가실래요? 제가 모실게요. 서방님은 동서와 나가셨어요. 내가 미쳤냐? 치매 환자를 데리고 외출하게? 쪽팔리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아니, 그보다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쩔 거야? 데리고 나가려면 내가 모시고 가. 난 빼줘라. 귀찮은 일 만들기 싫으니까. 시아버지는 여편네가 한평생 지독한 성격으로 사람을 고생시키더니 병까지 걸려 지랄을 한다고 투덜거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증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약을 제때 시간에 맞춰 드셔야 병세가 진행되는 걸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었지만 시댁 식구들 중에 어머님의 건강을 진심으로 챙기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댁에 갈 때마다 어머님의 약봉지에 남은 약을 확인하고 잔소리를 했지만 나중엔 가족들이 약을 아예 쓰레기통에 버려두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 노인학대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식사 중에 음식을 쏟거나 멍해져서 침을 흘려도
누군가가 닦아주거나 씻겨주기는커녕 어머님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을 악용에 대놓고 무시하거나 욕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에이, 또 질질 흘리고 있네. 아유, 밥맛 떨어지게 정말. 아가, 내가 네 시애미 밥 따로 자리 안 했냐? 형님이 굳이 어머니도 식탁에서 드셔야 한다고 하셔서 그런 거잖아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 어지러 놓은 건 형수님이 치우셔야죠? 그녀는 그렇게 멋지고 빛나던 어머님이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지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가족들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남편도 속상함에 가족들,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와도 언성을 높이며 자주 싸웠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6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머님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어머님을 모시고 오자고요. 괜찮겠어? 간병인 한 명 데려다 쓰고 당신하고 내가 번갈아 가며 돌봐드리면 충분할 거야. 지금 저 집 식구들 어머님 약도 제대로 안 챙기고 일부러 어머님이 잘못되기만을 바라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불안해. 그녀와 남편은 결국 어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님이 건강하실 때 유산 타령만 하던 시동생과 동서는 이제는 치매에 걸린 노인네가 곁에 누가 있는지도 모를 텐데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겠냐며 오히려 좋다고 하며 그녀에게 어머님을 떠넘겼습니다. 그녀와 남편이 어머님을 모셔가기로 한 날 시동생과 동서는 어머님의 짐을 하나도 싸놓지 않은 채 해외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노친네 오줌 냄새, 똥 냄새 때문에 질려 죽겠어. 이번엔 어디로 가는 거라고? 아버지, 투 경기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스페인 티켓 7박 8일로 끊어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며느리밖에 없네. 그녀는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는 생각을 하며 자신이 처음 가졌던 시댁의 첫인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녀와 남편은 비록 몸이 고단했지만 마음이 편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둘 다 일을 하다 보니 어머님을 24시간 보살필 수 없어 간병인을 고용했지만 자식만큼 정성껏 돌보지는 못해 가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경찰서에 계시다고요? 제가 며느리입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어머님이 사라져 길을 잃고 헤매다 경찰서에 인계된 일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와 남편은 간병인을 교체하곤 했지만 치매가 온 노인은 사실 몸집이 큰 아이와 같아 통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간병인도 일부러 어머님을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린 것은 아닐 터였습니다. 나 응가 있어. 응가, 아유, 창피해. 너무 창피하고 냄새나. 괜찮아요, 어머님. 별거 아니에요. 우리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같이 목욕할까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장미 입욕제 제가 사다 놨어요.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녀와 남편의 예상대로 어머님이 가족들에게 제대로 약을 챙겨 먹지 못한 것이 병세 악화의 큰 원인이었는지 그녀의 집에서 매일 약을 챙겨드리고 건강식으로 식사를 제공하니 어머님의 상태는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온 지 3달쯤 되자 정신이 맑은 시간이 그렇지 않은 때보다 더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기억 못할 줄 아나 본데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정신이 막지 못해서 생각을 못하는 것뿐이지 기억 자체가 다 날아가는 건 아니야. 어머님, 역정내지 마세요. 몸이 안 좋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것들은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죽길 바라고 있을 거야. 어떻게 아들이란 놈이, 남편이란 사람이, 며느리란 인간이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 어머님의 기억은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가족들에게 방임과 학대를 당한 기억은 어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정신이 맑을 때면 그들에게 느꼈던 배신감과 분노로 울거나 화를 내시곤 했습니다.
그녀에게 어머님의 모습은 얼핏 우울증 환자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긴 사랑하는 남편, 내 배로 낳은 자식, 딸처럼 아끼던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자신을 멀리한다면 그 누가 미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 인생 자체가 거짓이었던 거야. 난 대체 누구를 믿고 살았던 걸까?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아니, 강화백님 곁에는 저와 남편이 있잖아요. 고맙구나, 얘들아. 이 병 들고 늙은 몸을 걷어줘서. 엄마도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나 세상은 참 야속했습니다. 그녀와 남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병세는 점차 깊어져만 갔습니다. 치매약이라는 것이 진행을 늦추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아직 완치는 불가능한 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시댁에서 6개월 동안 약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한 것이 병세 악화의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간병인의 퇴근 시간에 맞춰 그녀도 서둘러 퇴근을 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왔니? 어머님은 노을이 지는 거실 창가에 앉아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마치 예전 그 멋지고 아름답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모습에 그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님의 앞에는 시댁에서 가져와 남편의 화실 한 구석에 놓인 채 먼지만 쌓여가던 이젤과 물감, 붓이 있었습니다. 붓을 잡으시려는 건가요? 그래. 오늘은 머리가 맑구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녀는 꿈인가 싶어 볼을 꼬집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벅차서 혹시 내가 보여주는 환상이 아닐까 의심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 정신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이 어머님을 돌본 이후로 간간히 정신이 맑아지긴 했지만 그림을 그릴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아지신 건가요?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어머님은 팔레트를 들고 물감을 풀기 시작하셨습니다. 석양의 붉은 노을을 등지고 앉아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울컥해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 보았던 어머님의 그 멋지고 아름다운 기품과 예술적 에너지가 다시 느껴져서 드디어 하늘이 어머님을 다시 그들 품으로 돌려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그녀와 남편이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렸을 때처럼, 막 결혼했을 때처럼 당당하게 어깨를 편 활기찬 모습으로. 아가, 네. 어머님,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미국에 다녀올까 한다. 네. 갑자기요? 오늘 아침 정신이 맑아서 나를 오래 봐준 주치의를 만나고 왔어. 그가 내게 권하더구나. 지금 미국에서 치매 신약 개발 중인데 지금의 약보다 진행 속도를 더 늦출 수 있는 약이래. 임상시험 참가자를 구하는데 내가 거기에 참가해 보려고 한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신약은 부작용이 있을지 몰라서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더 위험해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니? 어머님의 말에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신이 막지 못할 때의 행동들, 그리고 그로 인해 가족들에게 당한 모멸과 괴롭힘이 어머님의 가슴 속의 가시처럼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어머님께 안전하게 곁에 계시라 말리고 싶었지만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 달라는 어머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참가하겠다고 서명도 하고 왔다. 내일 내가 또 제정신일지 모르니 생각이 맑을 때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니? 그럼 저랑 같이 가요. 어머님, 제가 함께 있을게요. 그럴 거 없다. 난 혼자 가는 게 더 편해. 그래도 혼자 미국에 가 계시는 건 걱정이 돼요. 어머님, 넌 벌써 날거동도 못하는 노인 취급하니? 나도 미국에 친구는 있어. 게다가 임상시험 중이라 보아니 철저할 거라고 하더구나.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그렇게 알고 너무 걱정 마라. 지금보다 더 아파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는 어머님의 말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어떤 모습으로든 어머님이 오래오래 살아주길 바랐지만
어머님은 그저 기억에 남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평생을 예술에 바치고 당당하고 고고하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어머님은 끝까지 자신의 빛나는 모습을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어머님의 출국 당일 시댁 식구들은 마지막까지 쓴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님이 요즘 그녀의 집에서 약도 잘 챙겨 드시고 건강을 되찾아 가고 있다는 걸 몰랐기에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가긴 어딜 가? 이 노인네 정말 노망났나 봐. 죽는 건 똑같은데 뭐하러 미국까지 돈 쓰면서 죽으려고 해? 그냥 큰며느리 해주는 밥이나 먹으면서 평온하게 가는 게 자식들한테 돕고 가는 길이지. 이런 망언을 듣고도 어머님은 초연한 표정으로 말없이 뒤돌아섰습니다. 그녀는 맑은 정신으로 모든 것을 듣고 계실 텐데도 어머님이 침묵하는 모습이 의아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님의 미국행을 돕기 위해 고용한 사람에게 우리 어머님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몇 번이나 인사하며 보내는 사람의 마음으로 배웅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나 어머님의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치매 진행이 거의 멈춘 상태라는 희소식에 어머님은 이제 정신이 맑은 시간이 그렇지 않은 시간보다 훨씬 길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임상시험이 끝난 후에도 약을 복용할 수는 없기에 원래 드시던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귀국하시는 날 어머님의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시동생과 동서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모두 인천공항으로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여보, 어머님이 아프실 때 그렇게 구박했던 걸 잊은 듯 시댁 식구들은 가식적으로 환대하며 어머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님이 그들을 차갑게 대할 거라 생각했지만 어머님은 활짝 웃으며 동서와 포옹까지 하셨습니다. 그래, 다들 잘 지냈니? 어머님 건강이 회복되셔서 너무 기뻐요. 1년 동안 어머님 걱정에 잠도 못 자고 살이 빠졌다니까요. 참, 말은 잘한다. 어머님은 무심하게 웃으며 공항 밖으로 나가려 하셨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의아한 마음에 어머님 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이 천천히 돌아보았을 때 그 표정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어머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너도 있었니? 몰랐구나. 어머님, 그동안 아유, 나 피곤해. 할 이야기가 있으면 집에 가서 하자꾸나. 그녀는 어머님이 모든 것을 잊은 것 같아 서운함과 상실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건강해지신 어머님을 기뻐해야 하는데 자신을 잊어버리신 사실에 속상해하는 자신이 이기적으로까지 느껴졌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그녀를 슬쩍 뒤돌아본 동서는 어머님께 보이지 않게 그녀에게 메롱하며 혀를 내밀었지만 그런 유치한 짓거리에 반응할 여유조차 없을 만큼 상심이 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그녀와 남편은 착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좋아지셨으니 된 거겠지. 우리를 완전히 잊으신 것도 아닌데 혹시 신약 부작용이 아닐까?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닐까? 여보,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 어머님이 건강히 돌아오신 게 가장 큰 의미잖아. 남편도 그동안 어머님을 보살피며 함께 고생했던 터라 상심이 큰 듯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동서가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머님 오신다고 제가 새벽까지 일어나서 음식을 많이 준비했어요. 소화 잘 되고 보양되는 음식들로 외식 말고 집에서 드세요. 그래, 여보. 우리 둘째 며느리가 새벽부터 준비했어. 그녀와 남편은 속이 쓰려왔지만 어머님의 기분을 망칠 수 없어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 동서가 차려낸 음식을 받으며 어머님은 그녀와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고 시댁 식구들은 그 사이 자신만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식사 도중에 수저를 내려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오랜만에 모였으니 내 화실에 가볼까? 지금요? 그래. 오랜만에 내 집에 돌아왔으니 밥 먹기 전에 붓이라도 한번 잡고 싶구나.
어머님, 제가 어머님 안 계시는 동안 화실 청소랑 관리 깨끗이 해뒀어요. 그녀는 부랴부랴 청소를 했다는 걸 모를 리 없었기에 마음속으로만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은 온 식구를 데리고 화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이네, 이 감촉. 어머님은 자신의 붓과 이제를 그리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아크릴 물감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붓을 드시려나 싶어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크릴 물감을 들고 돌아서신 어머님이 시동생과 동서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물감을 마구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 눈에 들어갔잖아! 이 여편네가 미쳤나? 아침에 좋아진 거 아니었어? 세 사람은 난리법석을 떨었고 그녀와 남편도 경악하며 어머님을 말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크릴 물감은 일반적인 수성 물감과 달라 한번 묻으면 지우기가 매우 힘든 종류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이 아크릴 물감을 시동생과 동서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마구 뿌리며 소란을 피우자 그녀와 남편은 다급히 어머님을 말렸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에 어머님은 이내 조금 진정한 표정으로 입을 떼셨습니다.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것들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다 잊은 줄 알았지. 어림도 없지.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너희가 나를 앞에 두고 언제 죽나 고사나 지내며 내가 죽으면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계산하며 산 사람을 모욕하고 멸시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제정신이 아닐 때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잊었을 것 같아. 어림도 없어.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너희가 나에게 한 짓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어머님은 미국에서 임상시험 치료를 받으시며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맑은 정신으로 이들에 대한 분노를 가슴속에 담으며 귀국 후 복수를 다짐해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뭐하니? 어서 가자. 배고프다. 저것들이 만든 음식에 뭘 탔을 줄 알고 내가 먹어. 어머님은 그녀에게 그렇게 말씀하며 빨리 자리를 뜨자고 하셨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어머님을 서둘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급하게 차린 밥상을 보며 흡족해 하시던 어머님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보다시피 치매가 다 나은 게 아니야. 아직 완치법이 없으니 약으로 진행이 늦춰질 뿐이지. 내 머리는 계속 늙어갈 것이고 병은 조금씩 천천히 진행되겠지. 그런데 나는 너희 앞에서 그런 모습 2번 다시 보이기 싫다. 이건 내 자존심 문제야. 서로 피곤하게 살지 말고 나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요양시설에 보내줘. 요즘 돈 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곳에 가면 의사부터 간호사까지 나를 돌봐줄 전문 인력들이 있을 거야. 비전문가인 너희가 돌보는 것보다 나에게도 훨씬 좋은 일이지. 대신 자주 보러 와다오. 늙은이는 외로움이 많아지는 법이다. 미국에 있던 1년 동안 너희가 보고 싶어서 그리운 것이 한이 되었구나. 어머님의 굳은 의지 앞에 그녀와 남편도 더는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최고급 요양원에 입주하셨고 시아버지는 이혼을 당했으며 시동생과 동서는 어머님이 집을 팔아버리면서 무일푼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어머님께 의지해 살아온 그들은 제대로 된 직업도 기술도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형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남편이 열이 많이 나고 아픈데 병원비도 없어요. 제발요. 웃기지 마세요. 내가 왜 당신 형님이야? 사람 아닌 것들과는 상종 안 합니다. 동서와 시동생은 몇 번이나 찾아와 빌고 또 빌었지만 그때마다 그녀와 남편은 경찰을 불러 쫓아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입주한 후 남편에게 하나하나 천천히 재산을 증여하는 절차를 밟아가고 계셨습니다. 시동생과 동서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 몫을 찾겠다며 소송을 하겠다고 했지만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는 그들의 말은 그저 웃음거리일 뿐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안현숙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통쾌한 복수가 속 시원합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